최저임금에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많았죠. 최근에 한 5년, 6년 동안 최저임금에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어요. 최저임금, 그 다음에 퇴직금에 관련된 퇴직급여 보장법,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 보상해주는 그 관련된 법들, 그 다음에 노동조합에 관련된 것, 그 다음 4대 보험과 관련된 법들, 왜 뭐 산업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 정말 많은데, 제가 여기 기재를 해드렸던 해놓은 이 법들은 다 좀 그 노동법 중에서도 좀 메인이 되는 법들을 해놓은 거고요.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련한 법률이라는 것도 있고, 노동법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많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넓은 그 노동법의 범위인 이 노동법의 내용들이 다 한 가지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제가 노동청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한 적이 있고요. 그때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노동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시나요? 노동청. 어? 그죠, 신고하는데. 근로자가 법 안 지켰다고 신고하는데, 그럼 사장님들은 뭐 때문에 가게 되나요? 노동청에 뭐 지원 받으러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때 가세요? 신고 받고 가시는 거예요. 기분 좋게 가시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럼 가면 경찰관 같은 분들이 이제 앉아 있어요. 이제 노동부 감독관, 이제 근로감독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게 사법 경찰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지만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이에요. 사장님 왜 임금을 안 주셨나요? 네? 언제까지 주실 건가요? 법 위반이요. 처벌할게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때 사장님들이 그 진정 사건 조사받으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한참 조사받다가 그 앞에서 이제 예전에는 머리를 조아리고 받는다는 표현도 많이 쓰긴 했는데요. 이제 7급 감독관, 지금은 8급, 9급까지도 이제 감독관 그 발령을 받기도 하는데, 감독관 앞에서 막 이렇게 나 신고 받고 간 거니까 그 앞에서 굉장히 이제 그 소극된, 이렇게 축소된 모습으로 이렇게 조사를 받다가 나중에 듣다 보면 열이 받는 거예요. 감독관님 왜 자꾸 근로자 편만 들어요? 왜 자꾸 근로자 편만 들어요? 억울합니다. 라고는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뭐 책상을 치기도 하고요. 왜 근로자 편만 드냐고. 근데 여러분, 노동청은 노동법에 관련된 사항들을 규율하고 단속하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입니다. 벌칙이 어떻게 됩니다. 벌금이 얼마입니다. 라고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 사항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감독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근데 그 기관에서 그 감독하는 그 감독관이 이제 조사를 하는 내용들은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애초부터 누구를 보호하는 법이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갔을 땐 당연히 근로자 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법 자체가. 왜 노동법은 우리를 왜 보호해주지 않냐? 사용자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제가 근로자만 보호하는 법이더라. 사용자는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이 많은 법에 다 사용자는 뭐뭐 해야 된다밖에 없어요. 이쯤 되면 이제 사업주 대표님들이나 그 이사님들, 이제 사용자에 가까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나한테 제재하는 게 많아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이렇게 근로자만 보호해 주는지? 이런 좀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들거든요. 왜 나는 보호해주는 법이 없지? 예. 왜 근로자만 보호할까?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예. 왜 근로자만 보호해 줄까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많은 법이 있을까요? 정답. 예. 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전에 코로나 시기 때 보면은 진짜 영세한 사용자분들 많았잖아요. 진짜 월급 알바보다 못한 사장님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그런데도 근로자를 더 약자로 본다. 이게 공평한 것 같으세요? 이게 공정한 것 같으세요? 알바보다도 못한 사장님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때 코로나 시기에.
근데 이게 이게 공정한 논리인 것 같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뽑기도 어렵고 뽑아놓고 일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고용 조정하는 것도 어렵고 퇴직하는 것도 어렵고 그쵸?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자 노동법에서는요. 우리가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그 느낌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근로자로 근무를 하실 때 근로자로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우리 뭐 시간이 9시 출근입니다. 6시 퇴근이다 하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시 맞춰서 시간 가잖아요. 회사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8시 50분에 눈 떴어요. 눈 떴는데 8시 50분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 듭니까? 큰일 났다. 막 전화해가지고 내가 뭐 아파가지고 전화해서 뭐 제가 지금 막 열심히 가고 빨리 갈게요. 뭐 하면서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하면서 열심히 가고 배가 고프다. 이제 점심 먹으러 먼저 갈 수 있어요? 근로자분들. 시간 돼야 밥 먹으러 가시잖아요. 근데 사용자분들은 뭐 물론 안 그러시긴 하겠지만 자유롭죠. 근로자들은 이 자유권이 있는 기본적으로 다 자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죽으라고 어떤 시간에 맞춰서 가고 거기서 몇 시까지는 앉아서 일을 해야 되고 정해진 일을 해야 하고 내가 배가 고파도 밥을 먹을 수 없고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우리는 왜 그 시간을 하고 있죠? 그 시간을 왜 보내고 있죠?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돈 벌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뭐 물론 알바처럼 쉬엄쉬엄 취미처럼 일을 하신다는 분들 계시지만 이게 노동으로서 생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약속된 시간들을 하고 내 자유가 조금 제한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세한 사장님이라도 어떤 사람의 그 시간을 돈으로 샀다는 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영세하다 하더라도 어떤 한 사람의 시간을 내가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이 노동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많은 노동법을 다 준수하는 거는 솔직히 다 어려워요. 현실성이 없어요. 다 못 지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 중심으로 지켜야 될까요? 근데 근로기준법도 내용이 진짜 많거든요. 그럼 어떤 거 중심으로 지켜야 될까요? 근데 다 법에 저촉됐어요.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이냐. 급여, 그쵸? 그 급여라는 게 뭐예요? 제일 근로자들이 어떤 회사에 와서 근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근로자들하고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 우리는 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지키면 좋고 알면 좋지만 우리가 사업적으로 지금 하셔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로자들하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근로자들이 요새 지금 우리가 좋은 근로자들 우리가 유인을 해서 근로시키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즘 근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 내용으로 법을 준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자, 어떤 게 근로자들하고 분쟁이 많은 거, 우선순위에 있는 거, 아까 선생님 말씀 주신 임금 있고, 어떤 것들이 좀 이슈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간, 그렇죠. 시간. 또 그 시간하고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처음에 몇 시간 근무하고 들어오기로는 약속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시간하고 관련된다는 건 뭘까요? 보통 회사 들어가면 우리 막내 근로자분들 계시죠? 막내 근로자분들. 회사 갈 때 저 면접 보고 나서 우리 회사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라고 할 때 뭐 물어봐요? 휴일 수당이나 야근 수당. 그렇죠. 연장 근로, 휴일 근로
뭐 이런 게 있냐, 연장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합니까, 이런 거 궁금하죠. 그 아까 말씀하신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임금과 관련된 그 연장 근로시간을 아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것이 분쟁의 요소들이 분쟁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실까요? 아우, 우리 막내 역시 맞아요. 연차 맞습니다. 연차. 또 답을 다 듣는 게 낫겠어. 연차나 뭐 식대. 네, 복무. 또요? 또 뭐가 있지? 퇴직급이요. 퇴직금을 퇴직금으로 하고 있는지, 퇴직연금으로 하고 있는지, 퇴직연금으로 하고 있으면 어떤 제도를 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그 다음 그만둘 때, 내가 그만둘 때, 근로자가 그만둘 때,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할 때,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노동청에서 진정이 되고 분쟁이 되는 내용들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근로기준법이 그 기준 아주 중심이 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법률의 기초부터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용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모두가 다 적용이 되고요. 5인 미만,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해고 제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그 해고 제한하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 마음대로 해고해도 돼라는 거예요. 5인 미만 사업장. 대신 해고 예고라는 건 적용이 됩니다. 해고 예고는 해고를 하려면 해고하기 이전 30일 전에 해고하는 날짜를 알려줘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해고 예고 수당으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 예고는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적용이 안 돼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를 할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이렇게 그냥 정말 쉽게 얘기하면 그만둬, 오늘 오자마자 그만두세요, 오늘 그만두세요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5인 미만에는 영세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고용 조정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그리고 근로시간에 법정 근로시간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40시간 넘고 그다음에 연장 근로시간은 일주 12시간까지 가능한데 더 넘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68시간씩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법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도 그 가산수당에 대해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저 가산수당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1시간을 근무할 때 시급이 10,000원이다. 8시간을 넘으면 연장이라고 하는데 그 연장 근로시간일 때는 1.5배를 50% 가산해서 뭐 시급이 10,000원이면 15,000원을 받아야 되는 그 가산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연차 유급휴가, 우리 아까 막내 근로자분께서 말씀 주셨던 그 연차 휴가, 이 부분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좀 영세한 사업장이라고 보고 이런 금전적인 사항에 관련된 것들, 고용 조정에 관련된 사항 것들을 좀 유연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 법에서는 국회나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런 것도, 이런 사각화도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쉽게 이렇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선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연차 유급 휴가라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그 근로 근속 기간에 비례해서 근무 실적에 비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휴가를 유급으로 준다라는 건 사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이 따른다는 의미인데 보통 15개만 해도 최저임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 훌쩍 넘거든요. 그런 보상의 의무가 없다라는 거 굉장히 큰 내용입니다. 그 근로기준법은 또 상시 10인, 30인, 50인, 100인 여기 근로기준법 아닌 사항들도 제가 좀 넣긴 했는데요. 적용되는 것들이 조금씩
추가가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 규칙이라는 걸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취업 규칙은 인사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 항목들이 뚜뚜뚜뚜뚜뚜 이렇게 적게 기재가 되어 있고 이 내용들을 작성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인 이상 사업장들은 취업규칙에 대한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30인이 넘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의 시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 오늘 오셔가지고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만이라도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10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면 10인 이하 사업장의 노무관리의 반은 끝난 것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일 중요한 게 근로계약서입니다.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근로계약서?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요. 왜 당연할까요? 네. 계약서. 누구한테 중요한 겁니까? 근로계약서는? 사용자한테 중요한 겁니까? 근로자한테 중요한 겁니까? 둘 다요. 왜 둘 다 중요할까요? 분쟁이 됐을 때 근거가 된다. 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결론을 빨리빨리 말씀드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의무가 근로기준법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미작성 그 다음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여기 써있죠. 벌금에 불과하도록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벌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과태료하고 좀 다르죠. 범죄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교부까지 하는 것을 사용자의 기본 의무로 두고 그거 하지 않으면 범죄야. 네. 그래서 보통 이걸 위반했을 때 일반적으로 50만 원 정도 벌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벌금 액수보다도요, 이거는 나에게 법인이 사업자를 한다 하더라도 대표자가 양벌 처벌을 받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대표자 개인의 범죄 이력으로 남아 있어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하면서 이런 빨간 줄 한 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간 줄이라고 봐야 되는 항목인 거예요. 범죄의 이력이 되는 거니까. 살면서 이런 거 하나씩 사업하면서 이런 거 하나씩 없는 사람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계약서 한 장을 안 챙겨서 발생하게 된 이력이에요. 절대 반갑지 않은 이력이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으로 이런 제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초에 이제 계약한 내용들이 변경될 수 있단 말이죠. 그 변경이 되는데 구두상으로 내용한 계약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이제 변경이 쉽기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하면 계약 내용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아까 이제 분쟁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나는 예를 들어서 300바퀴로 일반적인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300번 받기로 들어왔어요. 사용자도 이 친구가 5년 정도 경력 있고 이 파트를 굉장히 잘할 거라 생각했어요. 한 달 딱 써보는 동안 사용자 입장에서 그 대표님 머리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옵니다. 경력이 5년 이 정도 됐다는 게 다 뻥이구만 이거. 응? 그럼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임금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약서로 계약이 됐을 때는 당사자가 동의를 했을 때만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급받기로 한 그 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해놔야 구두로 했을 때는 제가 300만 원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가능하면 그렇게 해준다고 했던 거지. 막상 여기 우리는 원래 250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두상으로 됐을 때는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지금 사용자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담당자분들은 더 주의 깊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 내가 너무 바빠서 기재를 안 했어요. 작성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근로자가 우리랑 마지막에 퇴사할 때 분쟁이 생겨서 노동청에 갔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서가 있냐 없냐 이거부터 따지고 당연히 보게 되거든요. 감독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감독관은 인지해서 바로 벌금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의자가 되기 때문에 대표님이 직접 가셔야 돼요. 노동청에 직접 가셔가지고 진술하셔야 됩니다. 내가 작성하지 않은 그 한 장의 계약서 때문에 대표자님이
가서 감독관 앞에서 조사를 받고 신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리자분들 꼭 챙기셔야 되고,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는 날 혹은 전에 미리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많죠. 우리가 좀 겪어보고 쓰려고 이렇게 많이 하시죠. 한번 좀 겪어보고 쓰려고. 겪어보고 쓰시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예, 전날 쓰지 않거나 그 당일날 그 근로를 시작하는 날 작성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작성한 것도 이미 법 위반을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MZ 세대들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막 일주일 늦게 쓰고 열흘 늦게 쓰고 이런 걸로 노동청 진정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대신 참작을 해줍니다. 근무 기간 중에서 작성이라도 후에라도 사후라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감독관이 참작은 해줍니다. 하지만 애초에 법 위반 사항은 된다라고 보고서 조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그런 일 없도록 근로를 시작하는 날 혹은 전에 반드시 내가 작성을 한다. 이 부분은 대표자님들, 그다음에 대표자님들이 근로계약서를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고 하면 그 관리하는 직원들, 아니면 대표자님 본인이 하신다고 하면 본인이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들의 경우는 법에서 조금 더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더 하나의 법률이 더 적용이 됩니다. 어떤 법률, 그 기단법에서 기간제 및 파견 단시간 근로자에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요, 내용들 저런 내용들 다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작성하지 여기는 조금 더 세게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당 즉시 과태료를 물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임금, 중요한 거 임금이나 뭐 시간, 근로시간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누락이다 그러면 요 항목당 즉시 과태료, 깎아주는 거 없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감독관이 인지하면 과태료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임금하고 근로시간 요게 50만 원, 그다음에 휴게, 휴일, 휴가, 취업장소, 종사하는 업무 30만 원. 이게 많이 걸려요. 종사하는 업무, 취업 장소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 계약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성했던 계약서, 우리 회사에 있는 계약서 보면은 담당 업무 이렇게 써 있고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거 업무 맞습니까? 업무 내용 맞아요? 네. 프로그래머, 관리직, 아니면 팀장, 과장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업무입니까? 업무 아닙니까? 업무가 아니죠. 예, 생산직이면 뭐뭐뭐뭐 생산에 관련된 생산에 관련된 업무, 뭐 포장에 관련된 업무, 뭐 관리직이거나 그 행정직이라고 하면 뭐 회계 뭐 업무를 하신다고 하면은 뭐뭐뭐뭐 회계 등 뭐뭐뭐 등 회계 업무에 관한 업무라든지 회계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업무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써줘야 되는데, 그냥 직군만 퉁퉁퉁퉁퉁 써주는 거는 내용이 아니에요. 감독관들이 감독 나가면 제일 많이 잡는 거예요. 30만 원. 네. 이 감독관들도 나왔으니까 무언가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잡은 실적이 많을수록 이 사람들 실적이 되기 때문에 더 좋아요. 이런 거 잡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일용직. 제가 언젠가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감독이 나왔다는 거예요. 감독이 나왔는데 감독관한테 일용직 근로계약서 그 알바 계약서 작성 안 한 걸로 다 지금 지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용을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을 들어보니까 수시 감독도 아니고 특별 감독도 아니고 그냥 정기 감독,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루틴하게 하는 정기 감독에 감독관이 나왔는데, 감독관이 임금대장 가져오세요, 근로계약서 가져오세요, 취업규칙 가져오세요, 뭐 조직도 갖고 오세요 라고 해서 쭉 갖다 놨는데, 이 담당자가 그 세무신고한 자료들 있잖아요. 예, 임금대장 가져가면서 맞다, 우리 일용직도 있지, 일용직 지급 명세서도 막 이렇게 챙겨간 거예요.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감독관이. 근데 일용직 지급 명세서를 턱하니 갖다 놨어요. 이 회사가
무역 같은 거를 하는 회사였는데 판촉 알바를 많이 써요. 대학생 판촉 알바를 계속해서 한 사람을 오랫동안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판촉 알바를 모집해서 한 번에 일시적으로 많이 썼던 회사예요.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이만큼 들고 간 거예요. 감독관이 보니까 일용직 있다고 하고서 신고를 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서 일용직이 맞네요. 일용직 근로계약서 좀 봅시다. 이분들 대학생 알바예요. 잠깐 1시간, 2시간, 뭐 많아봐야 뭐 4시간 알바했던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약서 좀 봅시다. 이거 다 작성 안 하잖아요. 거의 과태료가 200만 원 정도 나와요. 일용직 근로자한테 계약서 작성을 안 했으면 이 즉시 과태료 사항이 거의 2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회사가 1년 동안 1년 동안 고용했던 일용직 규모가 100명 정도였었어요. 판식 시간제로 이렇게 한두 시간씩 이렇게 3년치에 대해서 그 행정지도 그 시정명령 받았어요. 과태료 처분 받았어요. 그러면은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200만 원씩 300명 정도 나니까 6억이잖아요. 그 회사는 사실 매출 규모 그 정도 되고 하는 회사여서 그대로 처분 받았고 그대로 돈을 내는데 저한테 상담 왔던 게 그걸 줄여달라였어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고정적으로 오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썼으니까 아니면 소급해서라도 썼으니까 하면서 몇 개라도 좀 빼주세요 이럴 수 있는데 잠깐 우리 회사에 때 가는 사람들 인적사항도 제대로 모르고 연락처도 제대로 모르는 그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3년치 소급해가지고 계약서 이제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예, 쓰기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이거는 나라님이 와도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없는 건입니다.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그 전문가들이 유수의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건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놓치는 거. 아까 계약서는 모두가 다 작성해야 되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데 그 일용직에 관련된 사항들, 시간제에 관련된 사람들, 혹은 뭐 4대 보험을 신고 안 한 사람들, 혹은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고 있는 그 소득관계, 소득세의 관계는 떠나서 실질적인 근로자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법상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줘야 돼. 그 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사용자들, 관리자분들은 계약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 예, 라는 거. 네, 질문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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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니요, 그게 파견을 받는 거라고 하면 그 파견 업체와 계약이 그거와 인력 소개와는 다른 거예요. 파견업과 인력 소개, 직업 소개를 받아서 오는 분들은 다르거든요. 직업 소개로 오시는 분들은 내가 써야 되고요. 파견은 그 회사하고 계약되는 사람들이 업무만 우리 회사 와가지고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파견 업체하고 쓰는 건데 아마 선생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 인력 소개업 아닐까 싶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할 때, 그렇죠? 예,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이따가 요 시간 끝나고서 제가 다시 조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계약서에서 관련해서 또 문의사항은 없으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 계약서냐? 이게 노동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표준 계약서예요. 그럼 우리 직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이거 딱 한 장 쓰면은 뭐 되게 이 회사가 성의가 없는 것 같고 뭐 이 대표가 뭘 모르고서 하는 것 같고 뭐야 이 덜러당 한 장 쓰고 내용도 뭐 서술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보세요. 법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다 들어가 있죠. 네, 몇 장씩 막 3장씩 돼 있어야지 근로계약서 좋은 겁니까? 근로계약서 어떻게 써야지 좋은 걸까요? 중요한데. 네, 계약서가 중요한데 어떻게 써야 계약서가 좋은 걸까요? 표준계약서 썼다고 해서 나쁜 계약서는 아니에요. 법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 다 들어가는 쓰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법을 준수를 하는 건 우리가 제재받지 않기 위해서 준수를 하는 건데 이 계약서가 우리한테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처음 만나가지고 내가 우리가 어떤 뭐 이런 얘기 많아요. 근로자분들 그런 내용은 계약서에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도 네, 이 계약서가 근로자하고 맨 처음 얘기하는 소통의 방법이거든요. 네, 구두로 열심히 하는 내용도 있는데 이게 서면으로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조금 더 준수해야 될 것 같고 네, 중요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법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을 다 넣었으면 우선 기본적으로 잘된 계약서예요. 법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조차도 못 들어가고 몇 개 빠지는 데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법으로 써야 되는 거 항목이라도 다 들어갔으면 좋은 계약서다. 기본은 다 된 거다. 그럼 거기서 조금 더 우리한테 사용자한테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홍보 재무 업무를 하다가 총무 업무로 바꿨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계약서 쓸 때 재무, 회계 업무 이렇게 근로 내용을 썼단 말이죠. 네. 근데 우리가 총무 쪽으로 좀 인사 발령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도 이해하지만 어떤 근로자들은 저 계약서에 그 일이 하기 싫으면 총무로 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계약서에 이 회계 업무로 들어왔잖아요. 혹은 우리가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1, 2, 3 사업장이 가나다 사업장이 있는데 사업 근무 장소를 가 사업장으로 썼어요. 근데 우리가 업무적 필요 때문에 나 사업장이나 다 사업장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사업장 가세요, 다 사업장 가세요라고 했더니 이분이 저 계약서에 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용자는 경영권이 있고 인사권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하고 어떤 장소에서 근무를 하게 하라. 이거는 사용자가 갖고 있는 너무 당연한 권리인데 계약서에 일일이 그렇게 막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사용자가 보장받는 권리예요. 가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근거로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럼 그 계약서에다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갈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애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도 이걸 다 나다 사업장으로 가게 하는 거는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불필요하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약서에 아예 장소가 변경될 수 있어. 이렇게 기재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이왕이면. 어차피 내가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법상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의 내용도 업무가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업무가 그 순환 배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된 업무를 하나 작성해 줘야 되고 법상 적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업무 및 사용자 지시 업무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네, 사용자 지시 업무. 장소도 땡땡땡 사업장 소재지 위 소재지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및 사용자가 지시하는 장소 지정하는 장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또 가나다 사업장 말고 내가 업무적 필요 때문에 어디로 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우리 회사가 그 사업장으로 돼 있는데 말고도. 예, 그래서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 이런 포괄적인 문구들을 딱딱 하나씩만 넣어주면 근로자들하고 우리 관계가 원만하고 아름다워야지 우리가 일을 하는 그 분위기도 좋단 말이죠. 어떤 근로자 한 명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나 내일부터 어디로 발령하는데 나 진짜 이거 가만 안 둘까 나 노동청 갈 거야 이런 얘기 하면은 근로자분들이 같이 근무하신 분들이 동요되고요. 분위기가 흐려진다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대로 근로자분들이 근무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인사관리의 목표인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내용들을 좀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연장 근로에 대한 부분들도, 연장 근로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사용자가 지시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서 하거나, 근로자가 요청을 했을 때 사용자가 승인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연장을 지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급하게 우리한테는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 주에 빡세게 업무를 이렇게 쫙 당겨야 되는데 나 안 해.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사전에 동의를 받는 거예요. 사전 동의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 받는 거예요. 법정은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장에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을 때 연장 야간 휴일 근무하는 거에 동의한다 하고 사인 받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의 받는 사인 중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게, 원래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 같은 경우는 야간이나 휴일 근무하는 거에 반드시 동의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려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래서 아예 계약서상에다 그 문구 하나를 적어 놓으면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야간 휴일 동의도 다 이 문구 하나로 끝난다는 거죠. 우리가 좀 업무를 바쁘시잖아요. 하실 것도 많고.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문서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동의도 그런 휴일에 관련된 동의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제일 중요한 건 이 근로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근로 시간과 임금에 대한 사항이 제일 명확하게, 가장 정확하게 적혀져 있어야 된다. 연봉 얼마 퉁, 월 얼마 퉁,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경우도 많아요. 그래놓고 임금 명세서나 임금 대장에는 기본급 얼마, 식대 얼마, 차량비 얼마, 직책수당 얼마, 직무수당 얼마, 무슨 수당, 임금 대장하고 명세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적으시면서 임금에는 연봉 얼마, 연봉에는 재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음. 재수당 포함되어 있으면 이 문구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예, 그 연봉이라는 게 또 그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알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미국식 연봉인 거고, 우리나라는 이 항목이 뭐뭐뭐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게 명세서나 임금대장은 법상 효력이 없고요. 계약서상 돼 있어야 돼요. 반대로 계약서에는 무슨 수당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명세서나 대장에는 퉁으로 300, 퉁으로 금액 월 얼마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도 효력이 있어요. 이 임금 구성이 쪼개져 있었다라는 게 효력이 있어요. 뒤에서 또 잠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연장 근로를 포함한 임금 월 300인데 이 안에 연장 근무가 20 얼마가 포함되어 있어. 네. 우리 회사는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씩은 대부분 퇴근 한 7시쯤 하는데, 그래 7시쯤 하는 거 보면 일하다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그때그때 1시간에 대해서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월 임금에 포괄해서 그냥 고정급을 주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포괄임금 계약이라고 하는데, 재수당 다 포괄돼 있어요 이런 거 말고요. 예, 그럼 이 문구로 절대 법상 효력이 없고, 월 임금 안에 기본은 얼마, 40시간에 대한 건 얼마, 나머지 연장 근무에 대한 건 얼마, 비과세가 된 항목들이 있다고 하면 그 항목은 무슨 항목, 그래서 총 얼마, 명확하게 임금 구성에 대한 부분을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계약서가 첫 번째예요. 계약서가. 임금대장, 임금명세서보다 얘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법상의 의무가 사용자가 어디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부까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노동청에 갔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날 신고했어. 그러면 나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부를 했다는 거 내가 가서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교부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환부를 줬어. 생각해보니까 날인을 했어. 가운데 내가 날인을 했지. 내가 가운데 날인을 해서 한 장을 주고 한 장을 내가 가진 것 같아. 근데 그게 완벽한 입증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근로자 서명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입증하기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 사인이니까 서명을 하죠. 그 옆에 환부 교부받음이라고 한 줄 더 써놓으시고 근로자 서명을 받으시면, 근로자분들이 잊어보셨다고 하고 착각하셨다 하실지라도 내 거 가지고 있는 거에 교부 받았다고 이 사람이 자필 서명하지 않았어요? 그럼 더 이상 입증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열심히 막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잘 써놨는데 교부하지 않았으면 말짱 꽝이거든요. 벌금이 똑같아요. 똑같이 처음에는 5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 진짜 교부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벌금 맞으면 정말 더 속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사인하는데 옆에다가 한부 교부받음 요거 하나 자필로 쓰게 하든지 서명하게 하든지 그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거까지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계약서라는 게 이 근로자가 나하고 공식적으로 소통하는 첫 번째 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근로자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좀 쓰시면 좋아요. 거기다가 뭐 지각하면 벌금 10,000원 뭐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법상 효력도 없는 거. 예. 지각하면 지각한 것만큼 임금을 까는 거지. 임금을 공제를 하는 것이지. 무노동 무임금이니까 거기에 지각한 게 괘씸해서 벌금 뭐 30,000원 뭐 이런 거 쓰시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면 나한테 손해 입힐 경우 손해배상 금액 얼마 이런 거 어차피 법상 100줄 써봐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저 정도 이렇게 써놓고서 한 장으로 해도 내용 다 쓰면은 밑에가 한 이 정도 남아요. 남고 혹은 뭐 2장으로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양이 무엇을 써주면 좋을까? 무엇을 써주면 좋을까? 법 위반되지 않는데 내가 이 우리 조직에서 이 사람이 처음 입사를 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창구잖아요. 거기다 뭘 얘기해 주면 좋을까? 비밀유지. 비밀유지 좋습니다. 비밀유지에 대해서 동의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서약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 별도의 양식으로 따로 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네. 개인정보 동의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 받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근로자에 대해서 인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처리한 데 있어서 이분 개인정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연말정산 할 때도 보게 되고요. 4대 보험 신고할 때도 보게 되고요. 다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의도 계약서에 딱딱 넣어서 받으시면 좋죠. 아주 좋아요. 또 안 한다. 하지 마라. 아우 그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근로자는 언제든지 누가 원하면은 2명만 있으면 노동조합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쓰면 써봤자 아무 법상 효력이 없는 그 내용이고 제가 이제 상담하거나 이제 자문했던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추어탕 만드는 제조 생산하시는 데인데 홈쇼핑에 크게 납품을 하십니다. 이분이 홈쇼핑에 납품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 제품의 질이 표준화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예, 맛이 표준화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정확한 정량의 그 맛도 표준화돼서 똑같은 맛들이 나와야 되는데 매번 틀린 거예요. 그러면 틀리고 그 다음에 순서를 틀리게 된 거 맛이 틀리거나 내용물이 좀 틀리게 되는 다르게 되는 거에 원인이 보면 근로자들이 순서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순서대로 하고 불은 몇 분만 쬐고 불은 몇 분만 강불에서 하고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더 세게 하거나 아니면 10분만 끓이라고 했는데 20분을 끓이거나 10몇 분을 끓이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걸 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솥단지가 크게 대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거든요. 그럼 그 솥단지를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네. 그렇게 발생하게 근로자의 과실이나 귀책이 있어서 발생하게 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일하다가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관대하잖아요. 일하다 한 건 뭐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한 건데 근데 그게 반복된다. 그리고 내가 강조한 건데 계속 안 된다. 그럼 어떤 생각 들으세요? 부하가 끓어요 막. 예. 그리고 한 번 봐줬는데 2번째 안 봐준다고 하면 그것도 왠지 정없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실제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주의를 줘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뭐 둘 수도 있고 하지만 제일 처음 우리 회사 업무 순서 제일 중요해. 자, 업무 순서 우리 회사는 그 당신이 하는 그 업무의 업무 순서가 제일 중요해서 그 순서를 반드시 지켜. 네. 뭐 병원 고객 정보 보호하는 게 환자에 대한 의료 정보에 대해서 비밀 유지하는 거 제일 중요해. 의사
당신이 뭐 그분하고는 의사분들하고는 뭐 의료 분쟁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놓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 스타트업이고 근로자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스타트업이고 우리가 좀 이제 막 치고 이제 막 나가는 신생 기업이니까 근로자들의 아이디어를 1순위로 두겠어. 그러면 자, 우리 이렇게 아이디어를 지향하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줘. 라는 내용들. 꼭 내가 우리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주시라는 거예요. 입으로 얘기하기 전에. 입으로도 얘기하고 제도로서도 강조하고 하겠지만 계약서에다 좀 명시적으로 해주면 취업규칙은 안 읽어도 근로자들이 계약서는 읽어봐요. 우리 막내 직원님, 막내 근로자님 계약서 읽어봤죠? 안 읽어봤구나. 계약서는 읽어보게 돼요. 예, 그리고 당장 읽지 않아도 나중에 한번은 꼭 찾아보게 되는 게 계약서니까 그 안에다가 중요 사항들을 좀 기재를 해주시라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쉴게요. 자, 계약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수습 기간을 도냐 마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법상 수습이라는 용어가 있고 시용이라는 아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된 단어들은 아니긴 한데 일반적으로 수습, 시용 이렇게 구분해서 씁니다. 이 법 관계에서는. 수습은 그러니까 시용 우리가 흔하게 쓰는 한번 고용해보고 어떤 일정 기간 써보고 문제가 없으면 정식 채용하고 이걸 우리가 시용이라고 우리 법에서는 시용이라고 얘기하고 수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식 채용을 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보내는 거를 수습이라고 얘기해요. 뭐 삼성 같은 데 보면은 공채로 뽑잖아요. 공채로 와다다다다 뽑아놓고 연수 보내죠. 연수 보내서 피까지 파랗게 만들어서 현장에다 배치를 하잖아요. 그게 수습이고 한번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괜찮으면 정식 계약할게. 완전하지 않은 계약 상태. 그걸 우리가 시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습이든 시용이든 관계없어요. 어떤 용어를 쓰셔도 현장에선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3개월 수습 기간으로 한다.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시용으로서의 의미인 건지 정식 계약이 됐는데 교육 기간은 두겠다라는 수습인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습이란 용어를 쓰시더라도 당신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평가할 거야. 평가는 여러 가지 하셔도 돼요. 성격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승질머리가 들어오면 안 뽑을 거야.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성격, 뭐 태도, 뭐 성실성, 뭐 여러 가지 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업무 능력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예. 이런 게 적합하지 않으면 본 채용하지 않을 거야. 정식 채용하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 써주시면 수습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도 얘는 시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완벽하게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구나. 아직 정식적인 계약이 체결이 안 된 상태구나. 근데 3개월 수습 이렇게 써놓으면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수습이 있기 때문에 이건 논란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반드시 어떤 것들을 평가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고 수습 계약이 해지가 돼서 정식 채용이 안 되는 것도 그렇게 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도 해고입니다. 해고라고 봐요.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완벽한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정당한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합리적 수준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보통 수습 뭐 시용에서 본 채용이 안 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예요? 인성이 나쁘거나 일을 못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고가 돼서 근로자들이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란 걸 하면 우리 사측에서는 이 사람을 본 채용하지 않았다, 정식 채용하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걸 내가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뭐 3개월 보통 수습 기간 두시잖아요. 3개월 동안 뭐 그래요, 뭐 그런 대로 잘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3개월 마지막 딱 될 때 생각해보니 별로여서 그동안 내가 봤더니 별로여서 채용 안 할 거예요. 이해를 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정식 채용하지 않았던 게 수습 해지를 했다라는 게 이게 본 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를
내가 입증해야 된다니까요. 뭘로 입증하실 거예요, 그때? 예를 들어서 사고를 쳤으면 괜찮아요. 그 근로자가 근태가 나쁘거나, 예, 잦은 지각, 결근, 무단결근, 뭐 근태가 나쁘거나 사고를 쳤어요. 업무상 크게 실수를 했어요. 이런 거 있으면은 뭐 크게 내가 나중에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근데 보통 어떻습니까? 그냥 근무를 보통 잘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주 성에 차진 못하는데 아주 뭐 인성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고, 근데 애매하게 뭔가를 못하는 정도, 뭐 이런 데가 많지 않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입증하실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3개월이면 3개월 퉁으로 보고서 마지막에 수습 해제, 뭐 아니 저기 본채용 거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사람에 대한 평가한 근거를 남겨놓으신 게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뭐 지금 한 달 동안 뭘 배웠고, 그리고 어쨌든 사수들 한 명씩 배정을 하실 거잖아요. 사수 의견도 들어보고. 네. 그래서 다음 달에 뭘 시켜봤는데 어떻더라. 그래서 또 다음 달에 어떤 것이 보여요. 그 3개월 종합하니 본채용하기에는 우리 정식 직원들 수준이 이 정도라 이 직원을 똑같이 정식 직원 하기에는 좀 모질라. 이런 결론을 내시면 그래도 입증할 게 생기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생각으로,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이 사람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질문 받은 건데 수습기간 3개월만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받았어요. 수습기간. 맞습니다. 일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수습은 법상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냥 뭐 3개월이 됐든 1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뭐 2년이 됐든 관계는 없어요. 법상으로는. 근데 불안정한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자하고 반드시 계약서 안에 수습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라고 써 있어야지만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수습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수습이 뭘 평가하겠다는 내용도 있어야 돼요. 이게 수습 계약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줬을 때만 법상의 효력이 있고, 기간은 관계없다. 뭘 평가하는 그 기간에 제한은 없는데 그냥 보통 우리가 3개월을 많이 두고 있죠. 그리고 법에서도 3개월 얘기가 나오는데 수습 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수습 3개월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그 3개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단순 직종, 뭐 커피숍 알바, 커피숍 이런 데 단순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적용하는 게 안 되고 최저임금 100%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간은 관계가 없다. 네,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하고 한 얼마 쉴까요? 박사님 우리 얼마 뭐 5분 쉬어요? 10분 쉴까요? 그러면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0시간이죠. 예, 그래서 연장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건 1일 8시간을 넘거나 1주 40시간을 넘었을 때를 얘기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중에 연차를 썼다. 자,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데 연차를 썼어요. 수요일날 연차를 썼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근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토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라고 했어요. 연장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주 40시간을 하고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연차를 쓴 거예요. 네. 그리고 토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또 했어요. 연장 근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연장 근로는 1일 8시간이 넘거나 1주 40시간이 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넘어요. 연장 근로가 없다. 토요일날 나와서 근무했어요. 야, 연장 근로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있다. 토요일날 근무를 했으니까 이건 토요일날 근무를 했으면 원래 근무 의무가 없는 날 나와서 근무를 했으니까 이건 연장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법으로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근로 시간이 40시간을 안 넘으면 연장이 아니에요. 네.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일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했다. 우리가 일요일을 휴일로 보통 일반적으로 휴일로 정해놓거든요. 자, 똑같은 상황에서 수요일날 연차를 썼는데 일요일날 근무를 했다. 그럼 어떻게? 이거는 연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내용에 보니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날은 휴일날 근무를 했기 때문에 휴일근로 발생하는 거예요. 네. 토요일날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두면 토요일은 근로 의무가 애초부터 없는 날이라 해서 휴무일로 정해놓고
소정 근로일을 만근하면 하루 돈 받고 쉬는 주휴일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일요일로 해놓거든요. 그러면 휴일로 지정해놓은 날 근무하는 게 휴일 근무, 40시간이나 8시간 초과하는 게 연장 근무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 근무를 하는 거는 얘는 근로 의무가 없는 날 근무를 한 건데 실근로 시간 기준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 연차를 똑같은 상황에서 토요일 날 근무를 한 거에서 연장 근로 수당 안 줘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일요일 날 근무를 했다. 그럼 얘는 휴일 날 근무를 했기 때문에 휴일 근무 수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악용? 조금 이따가 더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연장, 우리가 일주는 뭐 옛날에 뭐 금요일까지 일주를 얘기하는 이런 얘기 있었는데 법이 다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보는 거예요. 예, 뭐, 요일은 화요일부터 월요일이어도 되고, 이제 수요일부터 화요일이어도 되고, 목요일부터 뭐, 그렇게 상관없어요. 그냥 어쨌든 일주, 7일 기준으로 본다. 그럼 연장 근로는 몇 시간까지 가능하느냐? 아까 4인 이하 사업장은 상관없다고 했죠. 60시간씩 해도 70시간씩 해도 상관은 없다. 근데 5인 이상 사업장인 때에 일주에 연장 근로는 법정 근로 시간 4시간 외로 12시간. 그래서 우리가 주 52, 주 52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40 플러스 12여서 그래요. 연장은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다. 예, 연장을 12.5시간 했다. 그럼 0.5시간 30분 더한 것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법 위반이 되면 어떡하냐? 연장 근로 시간에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을 위반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법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 즉시 처벌되지는 않고요. 아까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 안 쓰면, 일용직 근로자 안 쓰면 뭐였어요? 즉시 과태료잖아요. 깎아주는 것 없이 바로 과태료 매긴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벌금 처분은 법을 위반을 하긴 했는데 일정 기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줘요. 그 기간 안에 시정하세요라고 해서 뭐 12.5시간 해서 30분씩 조금 위반이 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처벌을 받는지 않는다. 이게 좀 우리가 아까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과태료나 처벌받을 수 있는 거나 이렇게 돈으로 바로 즉시 문제되는 거 있으면 그런 거 중심으로 좀 잘 지킬 필요가 있죠. 얘는 시정할 수 있는 기간들을 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52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기 30 미만 이제 끝났으니까 됐고 4인 이하는 근무를 했으면 근무를 한 것만큼 시간을 주면 임금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뭐 근로시간에 대해서 좀 의미들을 많이 뭐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6시 칼퇴가 없었거든요. 8시, 9시, 팀장님 가시면 그때 집에 가는 거였지. 6시에 어떻게 땡 하고 집에 갈 수가 있냐. 9시에 땡 하고 오고 6시에 어떻게 땡 하고 갈 수 있냐. 못 가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점점 정부가 근로시간에 대한 제재들을 가하고 그다음에 임금에 대한 것들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임금이 상향되는 이유들도 좀 효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시간과 임금에 대해서 개념들을 계속 돌아보는 이 몇 년이 됐었던 거예요. 그럼 근로시간이라는 게 뭐냐?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1층 보면 편의점도 있던데,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이 아니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를 하고, 대기 시간, 편의점에 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인적이 없는 이렇게 편의점 같은 경우는 거기 그 편의점에서 카운터 보시는 직원분이, 손님이 들어오면 그때 대응하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 하고 있어요? 뭐 본인 걸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대기 시간은 저희가 근로 시간이라고 봐요. 당장 어떤 일을 하고 막 뭔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어떤 일이 손님이 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은 대기 시간이라고, 이거는 휴게 시간이 아니고 근무 시간이에요. 근로 시간. 휴게 시간은 온전하게 거기에서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기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어야지 휴게 시간이고,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의 지급 의무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하게 돼서 일반적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9시부터 6시 근무를 하면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받죠. 가끔 어떤 근로자분들은 왜 나는 점심시간을 따로 안 주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휴게 시간이 그 점심시간이고 아까 우리 12시 1시를 그 12시에서부터 1시를 지급받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경우들도 있어요. 법에서는 8시간 근무에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극한적으로 예를 들면 9시에 출근을 해서 10시부터 11시를 휴게시간 주고 쭉 밑으로는 근무시간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고 3시부터 4시 이렇게 퉁 점심시간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어요. 법으로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12시, 1시, 뭐 1시에서 2시, 11시에서 12시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근로시간은 지휘 감독으로 하고 있는 시간이다.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된다. 휴게 시간은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시간을 의미를 한다. 제일 아까 근로자들하고 분쟁이 많은 거 연장 근로시간. 연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노동청 진정권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연장 근로시간. 저도 예전에 아까 8시, 뭐 9시 때 갔다 왔잖아요. 그때 내가 맨날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공짜 노동을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노무사 되고 알았어요. 연장 근로라고 하는 제가 그게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왜냐하면 연장 근로라는 건 당사자 합의라는 게 전제가 될 때만 연장 근로예요. 사용자가 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거나 근로자가 내가 연장 근로를 하겠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승인을 하거나 그 둘 중의 상황이 반드시 있을 때만 연장 근로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제가 그동안 제가 회사 다닐 때 했던 건 뭡니까? 팀장님 가시나 안 가시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막 해서 가고 그럼 그 시간에 놀지는 않았어요. 뭐 어쨌든 좀 어차피 늦게 가니까 일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럼 그 시간 뭘까요? 내가 팀장님 하고 가신 다음에 가려고 계속 있었던 그 시간 뭐예요? 자발적 근로라고 합니다. 하라고 했나요? 팀장님 눈치 보라고 했나요? 안 했어요. 네, 오늘 꼭 마무리하고 가라고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럼 그 선택을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죠. 내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연장, 법으로서 뭐 임금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연장 근로가 아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재밌는 그 판례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랑 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현실적으로 제가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판례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현실적으로 연장 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 근로 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 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 근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연장 근로한 시간에서 상당한 임금 지급해야 된다. 이게 뭐 신청하거나 승인했던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직 문화가 너무 그렇게 팽배해 있던 거를 인정해준 집업 판례예요. 이제 되게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은 그만큼 할 만큼을 주는데, 예, 그 주는데 내가 그 양 자체가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일반적인 평균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시간에 그거 할 수가 없는 양을 줘요. 그 양을 주는데 그러면 당연히 연장이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당 청구를 그런 경우에 수당 청구를 나중에 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근로시간을 생각을 하실 때에는 생산성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네, 생산성을. 이게 9시부터 6시 정해졌으면 그 시간 안에 끝내고 가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막 늘어지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시간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지금 뭐가 자꾸 6시 넘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연장 근로 때문에 그 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지금 그 시간 안에 무언가 이 사람이 생산성을 그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이걸 관리를 하면 양의 문제인 건지 업무의 종류의 문제인 건지 이 사람의 능력의 문제인 건지 한 번씩 체킹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장 근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최근에 이제 이 근무 시간 52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그 사회적으로 다 인식되고 있는 개념이어서 반드시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 신청제, 사전에 신청하도록.
물론 우리가 지시하는 경우들은 있잖아요. 왕왕 있는데 그 개별적으로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들을 일일이 매일매일 데일리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신청에 의한 방법으로 운영하시는 게 가장 용이하고 편하고 합니다. 그래서 연장 근로가 필요한 사람은 사전에 신청하시오. 그럼 승인하고 드릴게. 지급할게. 하고 승인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성 근로수당을 지급을 하셔야 된다. 제가 예전에 그 상담했던 그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 좀 외지에 있어요. 여기 대덕구 안에 왜 좀 외지 있는 회사여서 거기가 교통편이 그게 좋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6시 이후에 퇴근을 뭐 8시 이후인가? 그때 퇴근하는 사람은 교통비를 줬었어요. 네, 교통비를 주고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교통비를 내가 교통비하고 식대를 주는데 그러면 그 시간에 갔다라는 거를 입증하려고 뭐 택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영수증을 청구하라고 했어요. 밥을 먹었으면 밥 먹은 영수증을 청구를 해라. 근데 그 영수증으로서 신비를 청구를 할 때 거기에 사유를 적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사유를 적게 해서 비용을 정산했는데 이 사람이 퇴직할 때 근데 그 영수증 청구했던 그 내용을 기준으로 연장 근로수당을 청구를 한 건데 이 사람이 1시에도 가고 2시에도 가고 거의 매일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상담을 의뢰로 오셨었던 분이셨거든요. 실제로 연장이 발생합니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왜 이렇게 늦게 가냐? 본인이 좀 신규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좀 업무가 이제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좀 바로바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필요한 스킬들이 있는데 그 스킬들을 좀 학습한다고 본인이 남아서 동영상도 보기도 하고 뭐 어떤 프로그램을 듣기도 하고 연습도 해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다 정시에 가시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돈으로 진짜 지급해야 되는 정도의 내용이면은 하셔야 돼요. 그걸 피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근로의 대가고 필요성이 있었고, 네, 그렇다고 하면 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급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케이스는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있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시간에 그걸 해보라고 나 당신 능력을 좀 길러와라. 남아서 좀 연습 좀 해봐라.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록상은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 시간까지 근무하는 거예요. 교통비랑 차비를 식대랑 줘가면서 복리한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 그 회사의 취업 규칙을 봤는데 다행히 그 취업 규칙 안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연장 근무 신청서를 제출해라. 승인 후에 해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실제로 안 하고 사문화되어 있는 거면 효력이 없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전에 신청서 받고 신청서 받은 거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신대요. 노동청에 갔습니다. 이 근로자가 쫙 3년치 이거 쫙 갖고 와서 하면은 감독관들이 이거 연장 아닌 거 사용자 입증해 보세요. 이거 근로했다고 하는데 근로 맞아요? 근로 아닙니다. 입증해 보세요. 그럴 때 취업 규칙 딱 들이대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게 연장 근로 신청서 했던 거 근로자들 거 딱 들이대고 그 사람들 비용 지급한 거 딱 들이대면 감독관이 근로자 사용자 회사에 이런 제도 있는 거 몰랐어요? 이렇게 공지가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그 실제로 이렇게 신청서 내는데 근데 왜 그동안 신청 안 하고 지금 와서 이거 신청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근로라는 거 실질적 근로였다는 거 당신이 다 입증해 보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제도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근로시간은 우리가 1분 1초 그렇게 관리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는 있어야만 한다. 그게 좋은 방법이 근로자가 신청하고 그걸 승인하게 한다. 규모가 작아요. 언제 신청서 써요? 아니면 우리는 근로하시고 계신 분들 특성상 뭐 쓰고 이런 거 싫어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단톡방, 카톡방에다가 누구누구 오늘 연장 신청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어떤 막 양식을 갖춰서 해야 되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렇지만 그런 사전에 그런 제도는 운영을 하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휴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법상의 유급 휴일은 정해져 있어요.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그 다음에 주휴일,
그 다음에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 빨간 날, 어린이날, 뭐 이번에 석가탄신일 날, 대체 공휴일 이런 거 유급휴일 아니에요. 유급휴일이라는 게 뭐냐면 돈 받고 쉰다라는 의미예요. 그 주휴일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많이들 알려져 있는 개념이 이제 최근에 많이 알려졌는데 좀 그래도 살펴볼게요. 주휴일은 일주일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개근했으면 하루는 돈을 받고 쉬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휴상 없애달라 이런 얘기 신문에서 보셨어요? 아니 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주는 거야. 쉬고 오는데. 쉬고 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굳이 왜 돈을 줘야 되는 거야. 시간제 알바 같은 경우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줘야 돼요. 일을 10시간 했다. 그럼 10시간 한 것만큼 시급 줬잖아요. 우리 옛날 알바 했던 거 생각해 주시면 10시간 한 것만큼 돈 받잖아요. 뭐 20시간 한 것만큼 돈 받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례해서 주휴수당까지 주라는 거예요. 별도로 돈을 더 주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돈을 주라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왜 우리 이걸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운영하고 있을까요? 주일. 네? 옛날 우리나라 노동법이 뭐 일본, 독일, 영국 그 나라 것들을 다 따다가 만들어가지고 좋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주일이 왜 있는 거냐면 우리가 워낙 장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시간인데 애들은 많고 먹여 살리려고 하고 근데 저임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려고 하면은 가장이 나가가지고 일을 더 해야지 이렇게 생계가 그나마 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연장이나 휴일 근무를 하지 않고 생계가 유지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7일씩 막 이렇게 빡세게 일을 하면 다음 주 근무가 어떻게 됩니까? 7일 연장으로 일하고서 다음에 연장으로 연속 10일, 연속 20일 근무해보세요. 사람이 버텨나요? 사람인데? 기계가 아닌데? 못 버티죠. 그래서 돈 줄 테니까 쉬고 와. 다음 주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산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노동력이 이 사람 뽑을 때 이 정도는 일을 하겠구나 하고 뽑는데 점점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노동력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줄 테니까 쉬고 와야 해.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주휴일에 대한 부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급도 오르고 근무 시간도 짧아졌으니까 이런 거 안 필요하냐? 이런 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주휴 수당에 대해서는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8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 매일 4시간을 출근을 하고 4시간은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휴 수당 발생하냐? 물어본. 주휴 수당 발생할까요? 주 5일을 근무하고 40시간 근무하는 친구인데 매일 4시간만 하고 오후에는 일 있다고 간다는 거예요. 주휴 수당 발생할까요? 그 무슨 수당은 돈은 우선 계산해서 줘야 되니까. 네. 소정 근로일 나오기로 한 날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왔으면 월요일까지 금요일. 그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으로 졸아야 하거든요. 아니면 이런 경우 있어요. 8시간 근무를 하는데 7시간 동안 안 오고 1시간 와서 근무하고 하는 경우 있어요. 이러면 개근한 거예요? 개근으로 보아요, 저희는. 일 단위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근무하러 나온 거예요, 어쨌든. 네. 시간을 다 안 채운 거는 무노동 했으니까 무임금인 것이고 주휴일의 개념은 나오기로 한 날을 나왔다예요. 1시간이 되더라도 나왔다예요. 그러면 주휴수당은 돈 받는 거고 만약에 하루를 아예 안 났다. 하루를 제껴버렸다. 그럼 주휴수당이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이고요. 주휴수당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행정에서 이게 21년도에 변경됐는데 뭐 관련된 내용만 보면은 월요일부터 예전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이 안 돼 있었다고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 날 퇴사를 했다. 예. 뭐 일요일 날 퇴사를 했다. 뭐 좋아요. 그러면 퇴사일이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 주가 어쨌든 예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일이라는 거는 쉬고 다음 주 근무를 위한 거기 때문에 다음 주 근무가 예정이 안 됐는데 돈을 왜 줘? 어차피 쭉쭉 쉬는 걸 쉴 텐데. 그래서 발생 안 했다가 행정해석이 바뀌어서
어쨌든 퇴사일이 일요일이다. 예, 일요일이다. 그럼 7일은 어쨌든 채운 거잖아요. 그러면 발생한다예요.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퇴사일이 금요일이다. 주의수당 발생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퇴사일이 일요일이면 7일이라는 그 근로관계는 성립이 된 거라서 주의수당을 줘야 된다. 주의수당을 더 추가로 줘야 된다. 예, 그 주에 대한 거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휴일 대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휴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면은 그 50% 가산해서 받아야 된다고 했죠. 1배였으면 1.5로 받아야 되는 건데, 시급이 10,000원이었으면 15,000원을 받는 게 휴일 근로인데, 이 휴일 근로하고 근무일하고 1대1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월 5일 날이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날 근무를 하고 6일 날 쉬는 거예요. 그럼 근로일하고 휴일을 1대1로 바꿨기 때문에 1대1로 바꾼 경우에는 휴일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걸 휴일 대체라고 해요. 연차휴가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돈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자에만 적용이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1년 미만일 때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인데,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이라는 걸 단위로 발생을 하는 거고, 1년 근속 1년이 넘으면 1년이라는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이 연차다. 연차 휴가다. 1년 미만일 때는 한 달에 개근하면, 만근을 하면 하나가 발생해요. 그럼 아까 전 같은 경우처럼 7시간 놀다가 1시간 와서 근무를 했으면 얘도 만근이에요. 하루를 제꼈다. 결근이에요. 그럼 발생 안 하는데. 예, 그래서 한 달에 만근을 하면 하루 돈 받고 쉴 수 있는 휴가가 발생을 한다. 1년을 근속을 했다. 그러면 이 1년이라는 것 중에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부터 이제 시작하고 2년에 하나씩 늘어나요. 15, 15 하고 한 개 늘어서 16, 16 이런 식으로 해서 25개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 연차 휴가인데, 돈이라서 중요한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 연차 휴가는 사용 시기를 근로자가 정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정할 수가 없어요. 휴일은 내가 정하죠. 사용자가 정하죠. 언제 쉴 건지는 사용자가 정하잖아요. 근데 휴가는 언제 쉴지가 근로자한테 맡겨져 있는 거니까, 내가 쉬고 싶을 때 돈 받고 쉴 수 있는 거, 일은 안 했지만 돈은 받는 거, 그게 휴가니까 양쪽 당사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부서에 5명 있는데 5명이 다 동시에 휴가를 간다. 같은 날 썼어요. 연차 휴가 썼어요. 이거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까? 연차 휴가 갈 수 있습니까? 그 우리 막내 근로자 갈 수 있지. 선생님 어떠세요? 갈 수 있어요? 공교롭게 다 같은 날 휴가를 쓴 거예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저희는 못 간다고 생각하죠. 아니 지금 그게 말이 돼? 업무가 안 되잖아. 근데 사용자가 업무에 지장을 받으면, 사업에 지장을 중대한 지장을 받으면 연차를 시기를 변경해다오라고 해서 시기 변경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 중대한 사유가 우리가 5명 있으면 회사 안 돌아가잖아요. 이거는 중대한 사유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는 천재지변 정도 되는 사유여야지 그 중대한 사유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 막내 근로자 부서에 5명 있어서 전화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법은 그렇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업무의 연속성을 좀 있게 사용해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해요. 법은 이렇다를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제가 문제가 되게 많았는데, 원래는 연차가 1년이 돼야지만 발생을 하는 거였고,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하고, 1년 미만일 때 발생하는 거는 15개 발생한 거에서 하나씩 빼서 쓰는 거였어요. 미리 땡겨서 쓰는 거였는데, 법이 바뀌면서 1년 미만일 때도 주고 1년이 됐을 때도 주자. 그러니 정확하게 1년만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직원에게 연차가 하나도 안 썼다고 생각하면 1년 미만일 때 11개, 1년이 되는 날 15개, 총 26개다. 1월 1일 날 들어와서 12월 31일 날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죠. 연차 휴가가 26개나 발생을 하네. 예전에 최저임금이 막 저 밑에 있을 때는 상관없었는데, 최저임금이 거의 이제 10,000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에는 26개 임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자, 내가 대표자고 1년밖에 안 된 직원이 정확하게 1년만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 주고 연차 휴가 수당 26개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급이 10,000원이면 얼마입니까? 260만 원이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지금 퇴직금이면 시급 10,000원이라고 했으면 209만 원인데 총 한 400 얼마 이렇게 지급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딱 1년만 근무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상식적으로 내가 사용자 입장으로 생각할 때 납득되세요? 우리가 3년 정도 근무한 직원이라고 하면 어때요? 너무 리즈너블 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정도면. 근데 1년만 있었던 직원은 가르치는데 몇 개월, 익숙하게 하는데 몇 개월, 그 다음에 그나마 자기 일이 뭐라고 하는데 그나마 알아서 자기 일이 뭐라는 걸 아는데 알아서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데 몇 개 성과가 안 나는 시기잖아요. 1년만 있는데 무슨 성과가 나요. 근데 그 직원한테 그런 보상을 한다는 게 돈을 주기 싫다가 아니라 이 돈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게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사용자들이 그렇게 법이 바뀌었을 때. 그래서 누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야,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여러 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건 1월 1일 날 들어와서 12월 31일 날 퇴사를 했다. 연차 휴가 1년이 됐을 때 발생하는 15개는 발생 안 해. 1년 미만일 때 한 달만 그럼 하나? 그것만 주시게. 와, 경영계에서 와, 근데 대법원 판례가 진짜 웃긴 게 대신 1년하고 하루라도 더 근무했으면 15개 발생해. 그래서 최근에 퇴사일을 5월 30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딱 1년 된 날이 5월 31일이에요. 근데 퇴사일을 6월 1일로 쓰는 거예요. 직원들 많이 이런 내용들을 알아서. 참 잘 납득이 안 가요. 1년과 1년 하루는 무슨 차이인지 잘 납득이 안 되시죠? 그렇죠? 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고 살아요. 법이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사회 일반적 상식적인 범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법이 없어도 괜찮을 텐데 자꾸 복잡해지고 내용들이 자꾸 또 여기 덧붙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듣자마자 이렇게 이해가 확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1년하고 하루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하더라. 연차 휴가는 그걸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이제 근로관계 종료하고 간단하게 진짜 또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종료할게요. 근로자를 뽑을 때도 어렵고 이 근로자가 우리 조직에 와서 제일 근무하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게 근무시키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근로자가 사직을 한다.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그만두는 거 사직.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그만두라고 하는 거 해고. 권고사직은 뭘까요? 권고사직은 뭡니까? 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근로자들이 많이 의뢰를 하는데 의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다가 저보고 그만두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권고사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해고 너무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했나요? 그랬더니 언제까지 하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막 그러면서 살살 주더라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썼어. 이거 해고죠. 이거 어떻게 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사직서는 뭐합니까? 사직서라는 거예요. 사직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내 의사로 그만둔다는 거예요. 사직서를 썼다는 건 내 의사로 그만둔다는 걸 명시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아주 또렷하게 표현해줬다는 거예요. 종이로 표현했다는 건. 근거를 남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유를 권고사직이라 썼대요. 네. 그러면 얘는 해고입니까? 사직입니까? 최종적으로 사직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게 사직은 근로자 의사로 그만두는 거, 해고는 사용자 의사로 그만두는 거. 권고사직은 그만두면 어떻겠어요? 라고 사용자가 먼저 물어봤고 근로자가 내가 그만두는 게 어떻겠어요? 이런 먼저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사용자가 먼저 물어보고 근로자가 그거를 오케이 나도 별로였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근로관계가 당사자끼리 합의로 해지가 된 게 권고사직이에요. 구별하셔야 돼요. 명확하게.
근로자들도 알고 있어야 되죠. 사용자들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왜 사용자는 알고 있어야 되냐? 근기법에서 가장 제한사항이 많은 게 해고예요. 왜 해고를 어렵게 만들어놨냐? 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자의 의사로서 빡 끊어버리는 건 신중하게 하라는 거라서 절차가 많고 제한된 규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도 사용자가 입증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해고가 어렵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권고사직은 뭐라고 했어요? 해고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해고에 관련된 조항들을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또 권고사직과 해고 어떻게 다르게 느껴져요? 우리 막내 직원 분 이름이 민지 씨인가요? 민지 씨인가요? 민지 씨 이분이요? 제가 그때 여기 도약시 때 와가지고 그 이름이 기억이 나서. 그럼 우리 그럼 민지 씨 한번 물어볼게요. 권고사직하고 해고하고 느낌이 어때요? 어떻게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게 좀 더 기분 나빠요? 해고가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근로자하고 근로관계 조금이라도 원만하게 종료할 수 있는 방법? 권고사직이에요. 이 근로자한테도 선택권을 주는 거거든요. 해고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너 그냥 이때까지만 하고 그만하고 나와. 난 너 싫어졌어. 이건데 권고사직은 내 사정도 이렇고 뭐 하고 우리랑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때? 준비할 기간을 좀 줄까? 생각 좀 해주고 대답해주면 안 되겠어?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도 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근로관계를 조금이라도 원만하게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이 권고사직이다. 그래서 해고가 아니고 구분이 된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고와 관련된 것들은 뭐 내용들이 많고 그거는 뭐 네이버에 치셔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찾아보게 되니까 요거만 먼저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내가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냈어요. 헐랄라. 오늘 6월 1일인데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내일까지 하고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사직서를 냈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보통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직서는 언제 내야 된다고 해요? 한 달 전에 내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죠. 네. 근데 사직서를 내가 그러면 내일까지만 하고 그만둘게 하고서 6월 2일 날짜로 딱 해서 오늘 사직서를 주고 간단 말이에요. 퇴근할 때. 아니면 오늘까지만 할게요라고 해서 쓰고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이거? 후임자도 없어. 갑자기 이게 웬 날벼락이야? 네. 사용자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거 굳이 계약서에 언급 안 돼 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만두고 그러니까 해고도 마찬가지잖아요. 해고 통보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절차가 있다는 거, 규정이 있다는 거지. 내가 당신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둬. 이 의사표시 얼마나 할 수 있고, 근로자도 반대로 마찬가지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언제든지 내가 그만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계약 기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사직 의사 표시를 하면 사용자 당황스럽잖아요.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민법 사항이에요. 우리가 월급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근로자인데, 의사표시를 했어요. 내가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내가 안 받아줘. 사용자가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여주가 이렇게 사직서 내면은 남주가 막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막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리고 아니면 뭐 어르신들이 뭐 사고 치고 사직서 냈는데 자기 사직서 수리 아직 안 했어 하면서 서랍에서 막 꺼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반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 반려. 내가 이 사직에 동의하지 않아요. 의사표시하지만 근로자 자유예요. 자유인데 내가 이 사직에 동의하지 않아 라고 나도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직이 이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가 되냐? 그렇다고 내가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그냥 천년만년 계속 가는 건 아니고, 언제 종료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6월 2일 날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의사표시를 그날 했어요. 그러면 1일 보통 월급이 임금 지급기가 1일부터 말일이잖아요. 이 임금 지급기가 한 번 지나고 난 다음, 그러니까 6월 2일 날 내가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으면 7월 1일부터 7월 30일이 지난 8월 1일 날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가 돼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얘기하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달 후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돼. 응. 그러면 근로관계가 후에 종료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또 사대보험 그때까지 실어놔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가 좀 나중에 정리가 돼. 그러면 그 기간 동안 7월 달까지는 근로할 의무가 있다는 거고 안 나오면 결근이잖아요. 근데 마음 뜬 사람들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100이면 100도 안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 나오게 되냐면 퇴직금 제도인 곳, 그 퇴직연금 DB인 곳, 네, 그런 경우에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로자가. 왜냐? 퇴직금은 이전 3개월을 평균 임금을 내서 그 임금으로 퇴직금을 전체 기간을 주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안 나오면 예를 들어서 6월 2일 날, 특히나 6월 2일 날이라고 월초라고 얘기를 하면 6월 달도 결근, 7월 달도 결근이잖아요. 그러면 퇴직금은 1개월치만 가지고 산정을 하니까 평균 임금이 확 낮아지고 퇴직 금액도 확 낮아져요. 퇴직금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 보름 정도 다시 뭐 후임금 구할 때까지만 해볼게요라고 사직 날짜를 좀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퇴직연금 DC인 곳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발생한 거에 그냥 12분의 1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알고 계시면 좋고,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것도 있고 해고 예고라는 것도 있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해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고를 하려면 한 달 전에 30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고 30일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고 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 그것만 알고 할게요. 근데 그 해고 예고가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은 그 3개월 미만 근로자들은 미만이 아니야 이내 근로자들은 해고 예고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거기까지만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산업재해만 말씀드리고 종료하도록 할게요. 산업재해에 대해서 제가 이 마지막 섹션을 넣어서 하는 이유는 이것도 돈이 커서 그래요. 뭐가 큰 거냐면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근로자가 다쳐가지고 3일 이상 못 나온다. 노동청에 무조건 재해조사표라는 걸 내셔야 돼요. 재해조사표를 안 냈으면 1개월 이내에 안 들어왔으면 즉시 과태료. 아까 벌금하고 과태료 다르다고 했죠? 즉시면은 다른 거 안 봐준다고 했죠? 즉시 과태료 700만 원이에요. 처음에 이게 200만 원이었다가 300만 원이었다가 산재가 자꾸 발생하니까 그 산재에 대해서 중요성이 커져서 과태료 금액이 현재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3일 이상 휴업해야 되는 재해를 입었다. 그러면 노동청에 재해조사표라는 것을 내야 한다. 내용은 둘째치고 기간 내에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700만 원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산업안전보건법 지켜야 되는 것도 많고 재해보상에 대한 내용들도 되게 많은데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금전적인 손실로 바로 올 수 있는 거라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법을 위반을 하면 이게 근로감독이 나오면은 근로감독관들이 보는 시정조치 기준이거든요. 자, 어떤 법을 위반했어? 그러면 즉시 시정해야 돼 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쁜 짓 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연소자, 근로, 모성보 관련된 것들 진짜 누가 봐도 생각했을 때 나쁜 사람 이럴 때는 즉시 시정하라고 됐지만 대부분 우리가 법을 잘 몰라서 실수하게 되는 것들은 시정 지시 기간이 있어요. 14일, 7일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혹시라도 법을 위반하게 되면 내가 만회할 기간이 있어요. 수정하고 바로잡을 기간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취업규칙 같은 경우는 변경을 하면 신고를 노동청이 해야 되는데 그건 일부러 안 하기도 해요. 왜냐? 감독관님 나오면 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해놨으면. 그 감독관님 나오시면 좀 의미 있게 뭔가 이제 지적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취업규칙 미신고 같은 경우는 일부러 남겨두기도 해요. 감독관님이 오시면 이제 그 지적하고서 시정지시 하시라고 일부러. 최저임금 미게시. 원래 최저임금들 법에 보면은 사업장이 잘 볼 수 있는 데다 게시해놔야 되거든요. 안 해놔요. 그러고서 시정지시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것들은 내가 만회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즉시 과태료 사항들은 만회를 못 하잖아요.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 계약서. 이 계약서, 이 근로자가 퇴직하면 다시 쓰기 어렵다. 그래서 아까 산재, 재해조사표, 그 다음에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계약서, 그다음에 그거 아니더라도 계약서는 사전에 작성을 잘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 교부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연장 근로, 연차 휴가, 그다음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련된 부분들, 분쟁이 되는 부분들 키포인트만, 핵심만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30분이 다 되는데 혹시 질문을 한 개만 받아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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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받을 수 있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 내 의사가 아닌 사유로 퇴사를 했을 때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이 돼 있는 경우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 기관에서 나오는 건데 회사에서는 이 사람의 이직 사유를 회사가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상시 신고를 사대보험 상시 신고할 때 고용보험 상시 신고할 때 이 사람 상시 사유가 권고사직입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거는 법상 의무예요. 네네. 근데 그거 했다고 실업급여 받았다고 회사한테 제재 가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노동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때 그때는 제한이 돼요. 예, 왜냐하면 노동부는 고용 창출하고 창출한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다닐 때만 지원금을 주는 거지 있는 사람을 일부러 내보낸 경우까지 지원금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에?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안은 별로 없어요. 안 그러면 뭐 저희가 저성과자 퇴직 관리 이런 걸로 해서 그만두게끔 만드는 그런 컨설팅을 예전에 좀 유행하기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이걸 포기할 것이냐,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려고 하면 내가 좀 나쁜 사람이 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그것도 상황마다 다르고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고 예. 그럴 때는 근로자 퇴직 관련될 때는 노무사들한테 좀 상담 받아보시는 게 대안을 많이 확보해 놓고서 선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요? 예. 네. 그렇죠. 뭐 사업소득이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생계를 위한 그 소득이 그 있다라는 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대상이 안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임대소득 조금 있다든지 뭐 그런 거는 뭐 괜찮아요. 그런 거는 네, 예. 그리고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만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 빨리 폐업해 버리면 또 받을 수 있어요. 네. 요즘 지루하셨을 텐데 너무 늦은 시간까지 긴 시간 집중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